네, 안녕하십니까. 흔적의 한국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근세문화사 2시간을 거쳐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근세문화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건축, 공예, 이런 문화유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자료는 숭례문입니다. 남대문이라고 하죠. 숭례문.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고요. 1394년에 수도 한양천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395년에 착공을 해서요. 1398년에 완공이 됐던 우징각 지붕에, 우징각 지붕 있죠? 우리가 맞배 지붕이 있고요. 또 팔짝 지붕도 있었고요. 8팔자로 되어 있는 이거는 우징각 지붕이라고 그래서요. 위에 부분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만은 위에 부분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걸 우징각 지붕이라고 그래요. 요 부분이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층. 안에는 통구조가 되는 거죠. 통구조. 이게 지금 현재 이 사진은요. 그 소실되기 이전의 사진입니다. 한때 그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돼서 이게 아마 2003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2013년인가 아마 다시 중건이 됐습니다. 보수공사 해가지고요. 타다 남은 부재들을 또 이용을 하고 석재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이제 복구를 해놨는데 이거는 화재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소실됐다가 2013년에 이제 다시 완공이 됐으니까 그 시간도 상당히 좀 오래 걸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 남대문 쪽에 남대문에 가면은 지금 있는 것은 복구가 된 이후의 모습이다. 이 사진은 화재 이전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숭례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판은 대체로 그 사대문은 유교의 인의애지 신내 가지고 이런 유교 사상에 의해 가지고 이름을 명명을 해놨습니다. 동대문 그럼 우리가 흥인지문에서 인 그러죠. 이런 숭례문 할 때 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판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숭례문 앞에 남산 있죠. 남산은 불합니다. 화기가 강하다고 그래요. 그걸 막기 위해서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현판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현판을 이제 걸어 놓은 겁니다. 이건 이제 불의 기운을 막자, 이런 풍수라든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5세기에 통치 목적 하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15세기 때 나왔던 근세 문화 중에서 국보 2호입니다. 국보 1호와 국보 2호인데 1호, 2호 하는 것은 중요도에 따라서 1호, 2호, 3호 하는 건 아니고요. 지정된 것을 순서대로 해놓은 겁니다. 지정된 순서대로. 그래서 국보 1호, 2호 이렇게 하는 것이지 숫자가 좀 빠르다 해서 좀 좋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보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보물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국보입니다. 보물 중에서 문화적인 가치라든가 어떤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보물 중에서도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뭐다? 바로 국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굳이 국보 1호가 남대문이다, 숭례문이다 하면 국보 2호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인데요. 이게 종로 3가에 가면 있습니다. 탑골공원 안에 가면 있고요. 이게 탑골공원 안입니다. 옛날 사진이라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여기에 유리막이 쳐져 있습니다. 이 유리막이 쳐진 것은 이건 이 탑 재료가 뭐냐면은 대리석이죠. 대리석은 뭐에 약해요? 비에 약합니다. 요즘 비는 거의 또 산성비 아닙니까? 그래서 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좀 삭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탑골공원 쪽에 가면은 비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둘기들이 날아다니면서 여기다가 이를 보는 거죠. 그럼 이게 그 변들이, 비둘기의 변들이 대리석에 묻으면 대리석이 또 돼요. 상한다는 겁니다. 훼손이 된다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유리막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이 원각사 10층 석탑은 이거는 바로 고려 말 충무광대 때의 개경에 충무광대 때
개경에 있는 경천사 지 10층 석탑 아시죠? 이 개경에 고려시대 때입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은 이거하고 모양이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10층 석탑이고요. 똑같은 대리석탑입니다. 경천사 지에서 지자는 터지자죠. 터지자. 절은 없고 터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해체가 돼가지고 반출됐다가 다시 우리나라 와서 경복궁에 방치했다가 현재 경천사 10층 석탑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용산,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죠. 그거의 모양을 똑같이 답사한 것이 10층 석탑,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이 원각사는 조선 세조 때 작품이죠. 기출문제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기출문제는 세조가 아니라 세종 때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틀림 선지였었죠. 세조 때 만들어진 사찰입니다. 지금 현재 탑골공원이다. 원각사 터가 이렇습니다. 탑골은 이제 인사동 들어가는 종로 상가 쪽이 바로 그 종로 상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6세기 가면은 서원 건축입니다. 16세기 살인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원 건축이에요. 우선 서원 건축은 주택 더하기 정자 더하기 사원의 건축 양식의 장점을 취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양식의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택의 양식 그러면은 내부 구조입니다. 좀 검소한 내부 구조고요. 성리학적 경제관이 반영이 돼서 대체로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소박한 건물들이 많이 나오죠. 정자는 우리나라 정자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아주 수려한 곳이죠. 뒤에는 산이 있고요. 앞에는 물도 흐르고요. 또 그 건너에는 툭 트인 곳입니다. 정자는 위치 선정을 답습한 거고요. 사원 있죠, 사원. 사원은 건물의 배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이러한 양식, 건축 양식의 장점이란 장점은 다 취합한 것이 뭐였다? 바로 도산서원입니다. 1,000원짜리 화폐에 도산서원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화폐 1,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화폐는 아마 도산서원이 아니라 명륜당이 아마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근데 옛날 1,000원짜리 화폐에서는 우리 앞 시간에 화폐에서 봤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봤던 화폐는 구화폐가 아니고요. 새로운 화폐입니다. 신화폐를 얘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명륜당이고 옛날 화폐는 도산서원인데 지금 이게 도산서원의 전면입니다. 도산서원 전면이고요. 이거 이제 측면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서원이라든가 또는 뭐 소현서원이라든가, 그렇지? 뭐 이런 서원들이 16세기에 살인문화를 반영했었던 대표적인 서원 건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불교와 관련된 사원 건축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은 억불 정책이에요, 아니면 숭불 정책이에요? 억불입니다. 억불 정책을 폈지만은 그래도 불교의 명맥은 유지가 됩니다. 아시죠? 불교의 명맥 유지된다. 그 중에 이제 17세기 때 건축 양식이 거의 사원 건축입니다. 금산사 미륵전, 또 구례 화엄사 각황전, 그 다음에 법주사, 속리산 쪽이죠. 법주사 팔상전, 이게 17세기의 대표적인 사원 건축물이에요. 자, 그 중에 금산사 미륵전이 있습니다. 이 금산사 미륵전은 이게 미륵전의 모습인데요. 통구조입니다. 통구조. 미륵 아니죠. 미륵을 앉혀놓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부처와 미륵이 있잖아요. 부처는 현세에 있어서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신이고요. 미륵은 다음 세상에 있어서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겁니다. 이 부처가 열반을 하고요. 56억 7천만 년 후에 가면은 미륵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가면 하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불교에서는 미륵이 재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륵은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도솔촌에서 지금 부지런히 어떤 그
어떤 그 수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이제 출연할 때 나올 때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지금 현재는 도를 닦고 있다. 도솔촌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미륵을 봉안해 놓은 건물입니다. 이게 금산사 미륵전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전면 아닙니까? 전면이 지금 이게 기둥입니다. 기둥 여기 가려져 있습니다. 기둥입니다. 기둥이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됩니까? 그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건 기둥이 아니군요. 참. 여기까지는 기둥이군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면 몇 칸 그러면 5칸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그다음에 3칸, 4칸, 5칸. 전면 5칸입니다. 2층도 하나, 둘, 셋, 넷, 5칸이네요. 이게 기둥입니다. 표현은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전면 5칸이죠. 측면은 몇 칸이냐면은 측면 기둥 하나, 둘, 셋, 넷 이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전면 5칸, 측면 4칸 건물이에요. 건물 몇 칸짜리 건물이라면 이렇게 센다는 곳이죠. 여기도 측면도 하나, 둘, 셋, 넷, 5칸입니다. 근데 3층에 이게 이제 1, 2, 3층에 보면은 하나, 둘, 3칸, 전면 3칸입니다. 측면은 2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전면, 측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둥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일자 기둥이 아니고요. 일자는 민흘림이에요. 가운데가 튀어나온 거 있죠. 고려의 건축에서 우리가 이런 양식을 뭐라고 했었어요? 바로 배흘림 양식이다. 안정감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기둥과 지붕 사이에 공포가 있습니다. 이게 공포가 있죠. 이게 이제 얽히고 설키고 하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기둥과 지붕 사이에 공포가 이렇게 하나씩만 있으면은 이건 주심포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이에 공포가 또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포 양식입니다. 다포 양식은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죠?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것이 다포 양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금산사, 전라북도 김제 쪽이죠. 금산사 미륵전입니다. 이 금산사 그러면 또 당시 우리 역사적인 위인 중에서 인물 중에서 누가 관련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바로 견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후백제를 건국했던 견훤이죠. 후백제 2대 왕이 누구예요? 그 아들 신검이죠. 원래 견훤은 신검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은 없었어요. 장남이었는데. 그래서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금강은 신검의 동생이에요. 동생입니다. 이제 신검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었었던 금강을 죽여요. 죽이고 아버지 견훤을 신검이 김제 금산사 이 사찰에다 유폐를 시켜 가둬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936년에 신라 56대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니까 왕건이 경순왕을 죽였나요? 아니죠. 그의 큰딸, 왕건의 큰딸 낭랑공주하고 혼인을 시켜서 경주 사심관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귀하라면 투항을 하면은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금산사에 유폐가 되어 있었던 누가? 견훤이 탈출합니다. 그래서 왕건에게 투항을 하죠. 그러니까 왕건이 또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견훤을 상보라고 해서 아버지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높은 관직을 주고요. 경기도 양주 땅을 시급으로 줍니다. 시급은 이제 왕족이나 공신들한테 주는 거죠. 그 땅에 모든 징수권, 노동력까지 해가지고 다 징수권을 다 주는 겁니다. 그 시급으로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전라북도 이제 김제에 있는 금산사 그 중에 미륵전인데 17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사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17세기의 구례, 전라남도 구례 화엄사 각황전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 사찰은 소실됐다고 그래요. 그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숙종제 때 가서 다시 중건했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연기조사가 개창했다고 합니다. 연기조사. 화엄사에 가면은 사사자 3층 석탑이 있어요. 우리 통일신라 석탑에서 봤었죠. 4마리 사자가 받들고 있는 3층 석탑입니다. 그 4마리 사자 안에는 누가 있냐면 연기조사의 어머니가 있고요. 그 사사자 3층 석탑 앞부분에는 연기조사가 이렇게 불공을 들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은 연기조사가 통일신라 때에
만들어 놨는데 임진왜란 때 불탔고 숙종대 때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각황전이라고 하는 현판은 숙종의 글씨입니다. 조선 숙종대 때 환국 정치할 때 숙종의 글씨고요. 지붕은 어떤 지붕에 있는 걸? 이런 걸 팔짝 지붕이라고 그래요. 8팔자로 되어 있다. 팔짝 지붕이고요. 이거는 침의가 없어요. 이걸 이제 용마루, 그다음에 이거를 내림마루, 이거를 추녀마루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역시 1층, 2층 통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 두공 양식에 보면은 이거 공포 양식을 얘기합니다. 두공 양식은 주심포인가요, 아니면 타포인가요? 타포 양식이죠. 그렇죠? 기둥과 지붕 사이에 공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개의 공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여기다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타포 양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거 전면 몇 층, 몇 칸짜리 건물인가 봅시다. 한 칸, 두 칸. 기둥과 기둥 사이입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7칸입니다. 전면 7칸 건물의 대표적인 조선의 통구조로 되어 있었던 지리산에 있습니다. 지리산 구례화엄사 각황전의 건물이죠. 그래서 조선의 억불 정책에도 불구하고 17세기의 사원 건축은 지방 세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세력들이 투자를 해서 만든 사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나가서 법주사 팔상제입니다. 역시 통구조입니다. 통구조고요. 팔상제할 때 팔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부처님 있죠.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8개 그림으로 그려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라냐면 팔상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팔상전이죠.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은 다 통구조 뚫려 있는 겁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5층 목탑이에요. 목탑으로도 봅니다. 이 자체를 불전으로도 보지만은 이거를 탑으로도 본다. 유일하게 5층 목탑 형태로서 이해한다. 자, 전면 몇 칸인가 볼래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전면 5칸입니다. 이게 앞부분이죠. 팔상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측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러니까 전면 5칸, 측면 5칸. 그래서 5층 목탑 형태로서 법주사 팔상전이 있습니다. 법주사는 이제 속리산에 있습니다. 충청도 쪽에 있죠. 속리산에 있는 그 밑에 법주사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중에 팔상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17세기 때 사원 건축이었습니다. 18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해 있었던 18세기 수원 화성입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의 어떤 위상이 반영이 됐고, 정약용의 거중기가 이용이 됐고, 또 그 정약용의 농로가 또 이용됐습니다. 거중기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걸 드는 역할을 합니다. 들기만 하죠. 그럼 녹로라고 하는 건 뭐냐? 농로라고 하는 것은요, 들었으면은 그 돌을 운반해야겠죠.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운반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아파트라든가 빌딩을 지을 때 보면은 크레인 아시죠? 크레인. 그 크레인은 무거운 걸 들어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농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크레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로하고 거중기는 따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이 수원화성은 원래 그 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성은 공격의 기능이에요? 아니면 방어의 기능이에요? 방어의 기능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건 방어하자는 거죠. 근데 수원화성은 공격 더하기 방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 즉 수원화성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성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공간이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습니다. 옹벽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출입문이 있고요. 적군이 들어오려면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군이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아군들이 진을 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아군들이. 이 옹벽 같은데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도 아군들이 쭉 서 있고요. 여기도 아군들이 쭉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이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적이 들어왔을 때
빙 둘러서 여기에서 적군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한 중간에 놓고 360도에서 공격하는 거죠.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의 3대첩 중에 하나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의 전법이 뭐라고 그래요? 학익진 전법이라고 하죠. 학익진. 학 날개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학이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적을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360도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원 화성은 단순히 방어의 목적뿐만 아니라 공격의 기능도 갖추고 있는 바로 성이다. 이 얘기죠. 이건 이제 굉장히 단시간에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성 성역 의궤라든가 이런 기록을 보면은 월급을 줘요. 임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야 백성들이 옛날에는 무조건 강제로 무상으로 노동력 징발하고 있는데 월급을 주니까 임금을 주니까 더 신나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도 짧아지고요. 아주 과학적인 기술이 반영이 돼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이었습니다. 18세기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그 다음에 경회루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경복궁 안에 가면 있습니다. 경복궁 안쪽에 여기 경회루 요 뒤쪽이 있죠. 뒤쪽에 청와대예요. 여기 가면 청와대가 그때 보이죠. 나가는 길도 있고요. 이건 지금 건축 양식, 지붕 양식 이게 팔짝 지붕 아닙니까? 팔짝 8팔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용마루, 이게 내림마루, 이게 추녀마루입니다. 추녀마루. 추녀마루에 이게 뭐가 있어요? 바로 잡상이 있습니다. 잡상. 잡상은 벽사의 의미라고 있습니다. 안 좋은 기운을 퇴치하는 거죠. 벽사에. 우리의 그 민속 문화에 보면은 벽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뭐 처형무 같은 경우도 벽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침입니다. 침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경회를 보면은 실제 가서 보면요. 여기에 연못이 인공 연못이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개방하지는 않았어요.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제가 어디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요. 그 작년 말부터인가 신청을 받아서 하루에 뭐 10명이면 10명, 30명인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하루에 제한된 인원을 신청받아서 여기 위로 2층에 누각이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방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입니다. 기둥 밑에가 6개, 세로 가로가 8개입니다. 총 몇 개? 48개의 돌 기둥이 있고요. 경회루라고 하는 명칭에서 확인하듯이 경회입니다. 경은 축한다는 거죠. 경축할일입니다. 좋은 일에 잔칫날 모임을 하는 건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경회루인데요. 이 공간 여기 있죠. 여기는 창문이 따로 없습니다. 창문이 따로 없어요. 창문이 왜 따로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차경을 위해서입니다. 차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차경입니다. 바깥의 경치를 뭐 하는 거예요? 임대하는 겁니다. 빌려오는 겁니다. 요즘에 그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런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나무만 이렇게 세워놓았어요. 나무만 이렇게 놓고요. 저 밖에는 이제 아주 뷰가 아주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게 액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액자 역할을 하고 뒤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착용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하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자체가 착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액자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바깥을 보면 이 액자를 중심으로 밖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목적에 의해서 창문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19세기 대표적인 경회루죠. 경회루뿐만 아니라 이 안은 지금 경복궁 안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복궁 자체도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체계로서 만들어진 19세기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19세기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 좀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 때는 안평대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명부채, 송설체가 있었고요.
조선후기 때 가면은 대표적인 김정희의 추사체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그렇죠. 이게 다 추사체 한 부류죠. 추사체 한 부류인데 죽, 로, 치, 실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친구에게 써줬던 현판입니다. 대나무 죽자고요. 화로할 때 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숲에 가면 여름에 아주 더울 때 대나무 숲에 가면은 그 사이로 바람이 솔솔솔 들어옵니다. 아주 시원하죠. 그렇죠? 이거는 뭐요? 화로할 때 따뜻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원함과 따뜻함이 있는 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라도 쪽에 가면 말이죠. 전라도 쪽에 가면은 중로라고 해서 꼭 대나무 화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차, 마시는 차 있죠. 차 이름이 중로라고 하는 차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녹차, 뭐 설녹차 듯이 이런 중로라고 하는 차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혹자는 대나무 화로다. 그러니까 화로를 대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혹자는 차를 마시는 방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후자의 해석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로실. 이것도 추사체 한 부류고요. 이것도 추사체입니다. 다산 초당입니다. 다산 누구예요? 다산 정약용이죠. 다산 정약용이 유배 갔던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초당에서 풀로 엮은 집이에요. 물론 지금은 기와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기와집은 아니야. 다산 말 그대로 풀을 엮어서 만든 집이라 해서 초당이랍니다. 이것도 추사체, 추사 김정희가 써놓은 겁니다. 이 다산 초당 바로 옆에 가면은 고려시대 때에 신앙결사운동의 본산지, 바로 백년결사가 조직했던 백년사라는 사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유불융합을 하는 거죠. 여기 또 차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산이 직접 거기서 재배해서 따먹었다라는 차밭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중로지실 다산초당에서 추사 김정희의 19세기 대표인 추사체의 한 부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예에서 도자기를 보겠습니다. 고려 청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상감청자를 얘기를 하고요. 조선 백자 그러면 청화 백자를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걸 먼저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분청상입니다. 분청상에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청자에서 조선의 백자,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오는 과도기 때 도자기가 이 사기예요. 분청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화 백자입니다. 백자인데 청색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청화 백자라고 일합니다. 크게 우리가 청자와 그다음에 백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청자는 귀족적, 백자는 좀 서민적입니다. 좀 소박하죠. 백자는 소박하고요. 청자는 좀 화려합니다. 화려하다. 이거는 불교적, 이거는 유교적. 화려해서 불교적이고 이거는 좀 근검 전략적입니다. 소박해서 유교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려 청자는 무슨 청자를 얘기를 한다고요? 상감 청자를 얘기를 하고요. 조선의 백자는 뭘 얘기한다? 청화 백자를 일반적으로 조선 백자로 대표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세기 이후에 계속 사용이 된 거죠. 지배층은 주로 이제 백자를 쓰잖아요. 피지배층은 주로 뭘 쓴다고 그래요? 옹기를 씁니다. 옹기. 옹기는 여러분들 댁에서 쓰고 계시는 장독대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좀 투박한 그런 걸 뭐라 하냐면은 옹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은 화각공예입니다. 화각공예인데 이거 하나하나씩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뭐 장롱이라든가 무슨 괴짝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놓은 건데 화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은 뿔각자입니다. 물소 뿔이에요. 물소. 그러니까 이 뿔을 뽑아가지고요. 삶아갖고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요. 안에 뻥 뚫리겠죠. 나팔처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안에 내용을 빠지죠. 이걸 다시 삶아요. 그럼 이제 말랑말랑해져. 잘라가지고 이거를 납작하게 잘라가지고 펴니다. 삶으면 말랑말랑해진다는 거죠. 이거를 갈아요. 갈아서 아주 얇은 종이장처럼 만들어.
이게 비치면 훤하게 비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다가 그림을 그려. 뭐 나무도 그리고 뭐 짐승도 그리고 뭐 십장색 뭐 이런 것도 그려 놓죠. 그려 놓고 이거를 뒤집어서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물감이 붙은 곳이 이건 지금 안쪽에 있는 거죠. 근데 훤하게 비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화각공예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아악입니다. 아악은 아시다시피 궁중음악을 뭐라고 그래요? 아악이다. 궁중음악을 아악이라고 합니다. 이 아악은 지금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바로 문묘제례 때, 종묘제례라고 하죠. 종묘제례 때에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매년 4월 둘째 주 일요일에 아마 종묘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 무형유산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 가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관람 가능하거든요. 한번 가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묘에서 종묘 역대 국왕의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죠. 거기에서 행했던 그 음악을 아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송나라 영향을 받은 겁니다. 고려시대 때. 그래서 이제 아악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종대 때 성현이라는 사람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음악책입니다. 음악 백과사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악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 음악책을 대표히 뭐냐면 악학괴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세기 때 음악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마지막 처용무입니다. 처용의 무, 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용은 누구냐면은 동해 용왕의 아들입니다. 동해 용왕의 아들인데요. 인간 아내가 있었어요. 이 인간 아내가 이제 그 아내가 있는데 어떤 역병이 도니까 처용무를 추며 처용이 춤과 뭐 노래도 하고요. 춤과 노래를 추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 역병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 역병은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그러니까 이 처용무라고 하는 이 춤은 어떤 그 기복 또는 구복이라고 하죠. 구복. 기복적인 겁니다. 이게 왕실에서 하거든요. 매년 섣달 금음날, 그러니까 12월 음력 31일 날입니다. 12월 31일 다음은 새해가 되죠.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때를 다 벗어 던지고요.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기복적인 어떤 그 행사로서 행했던 것이 처용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어떤 기복, 구복 이런 의미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 3시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근세 문화의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시한 바 같이 다음 시간에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